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5월입니다. 5월 2일 일요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끌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가 오늘 전당대회에서 선출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는 백신 부족 문제를 대여 공세를 펼칠 첫 카드로 뽑아들었습니다. 새로운 여야 사령탑에 주어질 과제들을 짚어봅니다. 이번 주 국회에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를 비롯해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부동산 위장 전입 의혹 등이 쏟아지는 가운데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가 해외에서 고가의 도자기들을 밀반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 대권 주자들이 이르면 이번 달 출사표를 던지고 본격적인 대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경선 연기론이 재점화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고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등판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실종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모 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정밀 검사도 진행 중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정치 소식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오전에 들어온 북한 소식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북한이 얼마 전 있었던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함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난하는 담화문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우리와 미국의 상응 조치까지 경고했는데 본격적인 도발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에 먹구름이 들이웠습니다. 박수일 기자의 보도 보시고 관련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에만 3건의 대남 대미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측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심각한 도발로 간주한다며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탈북민 단체는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 장과 1달러 지폐 5천 장 등을 담은 대형 풍선 10개를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북전단 50만 장을 보냅니다. 김정은 세습독재 끝장내자! 김 부부장은 지난해 6월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한 뒤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국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100일 의회 연설도 문제 삼았습니다.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On Iran and North Korea, nuclear programs that present serious threats to American security and the security of the world. We're going to be working closely with our allies to address the threats posed by both of these countries through diplomacy as well as stern deterrence. 그러면서 미국 집권자는 대단히 큰 실수를 했다며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도발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는 미 국무부의 북한 인권 문제 거론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모독이라며 인종차별과 총기 사고가 빈발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한 미국은 인권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를 분석할 세 분 소개합니다. 김관우 계명대 교수, 장혜찬 시사평론가,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일 기자가 제대로 설명을 했는데, 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평론가님, 이 우리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될 거다 이런 경고를 했어요. 상응 조치 진짜 할 것 같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 수위가 일단 무척 셉니다. 네. 네. 쓰레기라는 단어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담화를 우리가 그냥 흘려 들을 수 없는 게 지난해 6월에도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2번 나왔습니다. 6월 4일과 6월 13일에 나왔는데요. 문제는 13일 담화가 나오고 사흘 뒤에 바로 개성에 있는 우리 연락공단이 폭파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진짜 폭발을 시켰잖아요. 네, 우리 세금이 800억 가까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건물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는 장면 우리도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김여정의 담화가 단순한 말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지난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국지적인 무력 도발이나 대남 군사행동이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군에서 특히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김여정의 거친 도발이 계속되느냐. 네. 우리가 이 개선의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제대로 된 대응, 강력한 북한 압박에 동참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을 위시로 해서 그럴수록 북한과 더 대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 김여정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면서 비하해도 대통령의 복심인 윤건영 의원 등이 오히려 이건 대화하자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좋은 쪽으로만 북한의 메시지를 해석해 주다 보니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진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고요. 두 번째로 역시나 독재 국가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하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도요. 시민단체들이 그걸 하게 됐을 때 무슨 군사력을 동원해서 억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네. 그 이후에 법적인 책임, 처벌을 할 수 있는 게 정부의 유일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민간단체 이런 대북전단 살포를 여기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보면 남조선 당국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정부의 권한, 정부가 하라고 하면 모든 국민들이 다 따라야 되는 북한과 민주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너무도 부족해 보입니다. 네, 사실은 앞서 3월에 이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가 됐고 시행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라고 하고 결국에 북한의 거친 반응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좀 진단을 하세요? 저는 이제 그 북한 정권도 문제고 우리 정부도 문제다. 둘 다 이제 문제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대북 전단 금지는요 헌법의 그 양심의 자유, 예. 그리고 이제 그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입니다. 옛날에 그 소크라테스는요 악법도 법이라고 지켜냈지만 지금 이게 악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해서 무효화시키게 됩니다. 전 세계 어느 자유민주 국가에서 전단 뿌렸다고 이게 형사처벌 3년이야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게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권, 그리고 이제 환경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저희가 한미 정상회담도 하잖아요. 분명히 북한에, 또 미국에서는 우리 그 인권 문제 제기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우리 정부가 너무 이게 북한의 눈치를 봐서 이런 이게 그 반헌법적인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보고요. 헌재에서 빨리 이게 그 위헌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김여정 부부장은 정말 이게 문제죠. 우리 정부는 이게 법까지 만들어서 했는데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거는 정말 이게 그 적반하장도 너무하다. 네 봅니다. 네, 악법이라고 하셨는데 정부 측 입장을 좀 대변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정부 측도 입장이 있으니까요. 접경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우리가 추진했던 것이고 지금 통과를 시켰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김 교수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담화문을 연이어 3건 낸 거 아니겠습니까? 왜 냈는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이렇게 반발하는 게 이유가 좀 안 되는 게 그 이전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는 오히려 좀 우리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이런 미국의 메시지로 들렸었는데 인권 문제 가지고 지금 따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속내가 있을까요? 두 가지 상황의 어떤 변화의 시점이거든요. 하나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5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킬 그런 목적이 여기 이렇게 강경한 입장에 내재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단에 관련해가지고 이 정도로 과격하게 대응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한국을 압박하는, 한국 정부를 이제 압박하는 것이고, 지금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이 사실상 인권 얘기하는 것도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게 뭐 존엄에 대한 모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과하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과하게 지금 접근하는 것인데 예. 이것의 본질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의 키워드로 내세운 것이 외교와 단호한 억지입니다.
외교라는 것은 협상이니까 뭐 받아들이고 기 좋은 단어죠. 하지만 이제 단호한 억지가 그 안에 깔려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것이 큰 실수다. 굉장히 낡고 뭐 오래된 어떤 접근법이다. 뭐 이렇게 외무성 공식 라인이에요. 공식 라인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화의 국면이냐 아니면 다시 갈등의 국면이냐라는 어떤 새로운 분기점 속에서 네.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그래서 보다 더 이제 기세를 올려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과하게 지금 북한이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5월 21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뭔가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 이슈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지금부터는 국내 정치 소식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보시죠. 민주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가 오늘 선출됩니다. 네, 당대표의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새 후보가 3파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친문 표심의 막판 결집 여부도 주목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윤수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는 언제쯤 발표됩니까? 네, 잠시 뒤 오후 1시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시작되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후보들만 여의도 당사에 모여 비대면 방식으로 전당대회를 치르고 현장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결과는 오후 5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이 선출되는데요. 당대표 선거엔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후보 간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는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 10%, 일반당원 5%의 비중으로 반영됩니다. 새 당권 주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마지막까지 전화와 문자로 표를 모으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자리를 두고선 총 7명의 후보가 겨루고 있는데요. 강병원, 황명선, 김용민, 전해숙, 서삼석, 백혜련, 김영배 후보 중 2명은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새 지도부는 무엇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는데요. 당장 하반기에 있을 대선 후보 경선 규칙과 일정부터 관리하게 됩니다. 재보선 참패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홍영표 후보와 우원식 후보는 종부세 유지 기조를, 송영길 후보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9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재보선 참패 이후에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오늘 선출이 됩니다. 이제 내년 대선도 이끌어야 할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 지도부인데요, 교수님. 네. 예상보다 이 흥액은 조금 저조하고 또 쇄신의 목소리도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좀 적다. 이런 평가들도 나와요. 어떻게 좀 보세요? 흥행이 안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세 분 모두 어떻게 보면 대중성은 좀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네. 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국민들의 시각을 이렇게 불러일으킬 만큼의 어떤 특별한 이슈를 사실 제기하지 못했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보선의 어떤 결과라는 것은 민생, 뭐 이런 쇄신, 이런 부분의 어떤 강조를 했던 것인데 이것이 당심의 어떤 부분과 맞물리면서 개혁과 민생을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네. 이 부분에서 세 명이 모두 다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갈등이라든가 경쟁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나타나지 않고 네. 결국적으로 저는 민주당 이번에 전대는 네. 조직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조직 봅니다. 싸움이요, 네. 기존의 어떤 이 선출을 할 수 있는 구성 비율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45%가 대의원, 40%가 권리당원, 10%가 일반 여론조사, 그다음에 이제 5%가 일반 당원. 그렇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실 당원들이 뽑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심이 어디 있느냐를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심에 반응하기보다는 당심의 반응도가 높아지는 그런 어떤 선상 속에서는 뭔가 국민들의 어떤 시선을 붙잡기 어려웠던 측면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좀 있었다. 그래서 흥행이 좀 어렵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상보다 흥행이 저조하다. 그런데 이번 전대를 꿰뚫는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있습니다. 바로 문자 폭탄입니다. 이번 전대는 문자 폭탄에서 시작해서 문자 폭탄으로 끝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평론가님, 조홍천 의원이 바로 깃발을 메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문자 폭탄에 대한 각 후보들의 의견이 어떤지
입장을 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문자폭탄이라는 건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강성 지지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당 대표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당내 의견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이 문자폭탄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조홍천 의원이 지금 포문을 열고 있죠. 당 지도부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자폭탄 또 당신과 민심의 계리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을 한 10명 정도 이상 모아서 이제부터는 집단 행동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3명의 당권 주자는 문자 폭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 전당대회 룰이 당원의 비율이 90%이고 일반 여론조사가 10%이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는 일반 국민보다는 당원들이 지지해줘야 당대표가 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열성 당원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문자 폭탄 보내는 이 사람들 다 열성 당원의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비판하게 됐을 때 당원 투표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쓴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제도 자체는 사실상 손보지 않는 이상 민주당의 이 문자 폭탄 논란, 계속해서 문자 폭탄 논란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당권 주자들 떠나서 뭐 최고위원 주자들도 그렇고요. 또 친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도 이건 선출직이면 감당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분명한 차이가 있죠.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개인적 의사를 문자로 표명하는 것과 이것이 마치 트위터나 SNS를 통해서 특정 의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소위 말하는 좌표 찍기라고 하죠. 찍기. 네. 이 내용으로 이 메시지로 한 번에 수천 명이 와르르 문자를 보내는 것은 일반적인 의견 표출과는 분명히 결이 다른 부분이 있고 그 내용 중에는 심각한 수준의 인격 모독이나 가족에 대한 모독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당 지도부나 누군가는 나서서 쓴소리를 하면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9대1의 제도로는 그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을 보면 7대3이거든요. 당원이 7이고 일반 여론이 3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당심이 민심과 멀어질 수 있다고 해서 5대5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9대1이다? 이 제도가 고착화되면 다가오는 대선에서 당심과 민심이 따로 놀게 되면서 4.7 재보궐선거 같은 그러한 결과를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에는 이미 룰이 소급 적용이 어렵지만 결과적으로는 제도를 바꿔야 이 문자 폭탄 문화도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 대표를 뽑거나 당의 어떤 의견을 정할 때 이 현행의 제도상 어떤 시스템상으로는 이런 민심 저변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는 힘들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응천 의원이 되게 적극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 당원들이 문자폭탄을 많이 보내면 이들이 좀 의견이 과하게 대표될 수 있다. 과잉 대표될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민심과 당심이 뭐 일치한다라고 하면은 네.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민심과 당심이 일부는 우리가 좀 다르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문자 폭탄 같은 경우도 어느 수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참여에 있어서 이런 문자를 보내고 팩스를 보내고 이런 것들은 미국 같은 데서 오래된 관행이고 굉장히 사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이게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 내용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숫자보다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선에서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뭐 핸드폰을 마비하기 시키기 위한 것이고 또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기 위한 것인지 네. 그 수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수준을 벗어났다고 한다 그러면 이 행위 자체가 사실은 당에게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역력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당원들도 이런 문자를 보낼 때 좀 유념하고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게 그 1인 1표입니다. 한 사람의 의사가 이제 1인은 1표. 근데 그 문자 폭탄은 상당히 그 과잉 반영되는 이런 데 문제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 문자 폭탄은 민주주의 양념이 아닙니다. 네. 당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 문자 폭탄은요, 오히려 이제 그 민주주의를 저는 말살하는, 민주주의를 죽이는 이런 이제 그 패권주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문자 폭탄에 대해서 당권주자들이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전부 이게 옹호하고 있잖아요.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이럴수록 당신과 민심이 괴리가 되면 조홍천 의원이 말한 것처럼 재집권의 꿈은 멀어서 간다. 저는 이래 봅니다. 저는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 네.
지금 권리당원 한 70만 명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근데 도대체 이 강성 세력이라고 할까요? 이 조응천 의원이 말하는 이 세력들이 도대체 몇 명 정도 되길래 이 정도로 그 어떤 입장을 밝혀달라고 이거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정도가 되는 건지와 함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게 평론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9대1의 이 현행 시스템, 당원 9, 그다음에 이 일반 국민 1. 이 시스템상이 지금 현재 어떤 그 민심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이런 목소리도 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70만 명의 당원이 모두 목소리를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수의 지금 뭐 2,000명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소수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의 어떤 입장을 따라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소속감을 이제 정체성을 거기에서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커플링 동조화 뭐 그렇죠. 이런 현상인가요? 이제 그런 현상이고 그래서 집단적인 어떤 정체성을 같이 유지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상식적이거나 합리적인 선으로 흐른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사실 뭐 더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이거 합리적인 것인가라고 회의적인 어떤 시각을 갖게 되면 굉장히 고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 공화당의 사례를 보면 티파티가 공화당을 이끌어내는데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굉장히 적극적인 이 열사의 역할들을 했어요. 그래서 뭐 뭔가 이제 정권 교체의 어떤 앞장도 서고 이렇게 했지만 그분들이 또 집단적으로 당을 주도하면서 민심과 괴리를 맞으면서 또 선거에서 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의 일부 적극 열성적인 당원들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9대1의 어떤 비율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정당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정당원이 주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9대1이 맞아요. 저는 정당 정치에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원론적으로 맞는데 네.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선거 중심 정당으로 변화되는 그런 선상에서는 국민들의 어떤 의사가 좀 더 많이 반영되는 시스템을 이제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게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나 가서 일반 국민들도 가서 투표하지 찍는 않습니까? 그런 네. 거를 해가지고 민심이 더 많이 반영이 되면 그게 본선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경선에서 올라온 분이 본선에서 승률이 더 높아져요. 경쟁력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시스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지혜롭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섞어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대통령 지지율도 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은 긍정평가가 29%로 나와서 이 일명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30%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의 지지율하고도 함께 좀 보면요. 당청 지지율 역전 현상이 지금 3주째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론가님, 이 당청 지지율의 격차가 계속되고 민주당은 새 지도부가 오늘 선출이 되고요. 그러면은 향후 이 당이 청와대와 조금은 거리두기를 하지 않을까, 당청 갈등이 조금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되기도 하던데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사실 정치권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긍정과 부정 지지율 역전되는 걸 데드크로스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 역전되는 것, 당청 지지율 역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레임더 크로스라고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상 여당 내부의 레임더 기조가 조금씩은 시작된다는 뜻이겠고요. 네. 실제로 지금 당권 주자 중에 유력하다고 알려진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책의 대폭 손질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뭐 대출 한도를 90%까지 늘려준다. 지금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40%로 맡겨 있는데 이 대출 규제 자체를 완전히 원천 무효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목소리가 만약 송영길 후보의 당선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네. 조금 더 당과 청와대 사이의 거리두기가 멀어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대선 경선이나 앞으로의 이 인사 관련해서도 지금 당에서 봤을 때 청와대 인사 중에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런 사람을 장관 후보로 추천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물밑에서 나오는데 네. 만약에 비교적 그래도 세 사람 중에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송영길 후보 당선 그리고 당청 지지율 사이의 갭이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청와대나 정부에서 임명하는 인사에 대해서 여당이 적극적으로 청문회에서 방어해주는 기조도 조금 후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선이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다음번 권력을 재창출해서 네. 본인들이 이제 장관도 할 수 있고 정부 요직을 또 장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의 청와대를 지키는 것만큼이나 다음번 청와대 주인이 누가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민심의 향방에 더 많이 신경이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아직까지는 워낙 친문 주류가 이 여당 국회의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레임덕 기조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지금 같은 당청 지지율 역전 현상, 레임덕 크로스 현상이 길게 이어지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 굵직한 장관과 총리 후보자 청문회 일정 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만약 야당이 결정적인 카드를 들고 나왔을 때 이게 당 지지율까지 같이 꺼트리게 만든다면 그때부터는 아마 청와대를 향한 당의 쓴소리가 더 커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지율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변수들을 다 따져봐야지 뭐 당청 관계가 어떻게 될지 또 오늘 당대표가 누가 선임이 되고 최고위원들에서는 어떤 성향을 가진 어떤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최고위원에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또 정책 기조가 바뀔지 아니면 유지가 될지가 정해진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카운터파트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제1야당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신임 원내대표 대여 공세 첫 카드로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백신이 조속히 도입되고 최다한 시일 내에 접종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여야 통틀어서 당력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 백신 수급을 두고 이 대여 공세 카드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각에서는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뭐 동이 나서 1차 백신 접종자 예약돼 있는 사람들도 맞지 못한다. 뭐 이런 상황도 있는 게 보도로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대표가 이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점수를 주신다면요? 저는 상당히 그 적절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제 그 코로나하고 저희가 사투를 벌이는데 거리두기 있잖아요. 방역. 이게 그 전투라면 결국 최종적인 승리, 전쟁의 승리는 백신을 통해서 집단 면역이 되어야만 코로나하고 이게 최종 승리를 거둘 수 있거든요. 네. 그 점에서 저는 상당히 적절한 이슈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현 정권이 자꾸 이게 백신 부족을 언론이나 또는 이제 야당이 가짜뉴스 아니냐. 지금 이게 예정대로 다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백신 확보를 두고 동상이몽이다 여야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호중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대표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옛날에 그 교체되기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 장관이 뭘 했습니까? 화이자나 모더나가 먼저 이게 계약하자고 오히려 우리한테 제촉한다. 그게 팩트입니까? 또는 대통령도 이게 여러 번 했고요. 실제 그 모더나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에서 상반기 어렵다. 이런 걸 이게 인정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제 그 지금 정권이 쓰는 용어는 확보라는 게 단어가 우리 국민이 쓰는 단어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 확보라는 거는 이미 물량이 들어와서 도입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접종 직전까지 가능할 때 이게 확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정권은 계약만 하게 확보를 하지만 이 백신은 최고의 전략 물자입니다. 얼마든지 계약하고 나서도 이게 국가에 필요해서 수출이 금지되거나 얼마든지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너무 저는 정부가 계속 자화자찬하면서 큰 소리 칠 게 아니고 나중에 집단 면역 끝 다음에 그때 가서 뭐 자화자찬하든지 그때 해라 이거지. 왜 미리 자화자찬하느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가 영남 출신인 김기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선출이 될 당대표 후보들에게도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대표까지 영남 출신이 되면은 일명 도로 영남당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있거든요. 저는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가 당대표의 어떤 경선에 영향을 미칠 그 정도가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미미한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당의 지지자나 당원들이 매우 전략적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영남 원내대표를 뽑았으니까 지금 수도권 타 지역의 후보를 뽑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집단적인 어떤 지혜를 모으는 그런 장면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 정도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우냐면 결과적으로 누가 당선 가능성이 높으냐의 문제인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당을 보면 전국적으로 뭐 당원 당세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조직 싸움인 것이고 조직이 어디에 더 많이 가 있느냐. 어느 조직이 더 누구를 많이 미느냐. 그렇죠. 그럼 네. 영남이 아무래도 지금 가장 많은 그 지역적 조직을 갖고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예. 거기에서 나온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사퇴하고 바로 뛰어들었는데 네. 거기에서의 어떤 가능성이 사실 수도권에서 나오는 후보의 어떤 당선 가능성보다 저는 높게 본다. 이렇게 그렇군요. 현실적인 평론가님은 능력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 다가오는 국민의힘 대표 경선이 영남 대 비영남의 싸움보다는 안정 대 개혁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정적으로 대선 국면을 관리할 수 있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이냐 아니면 비교적 개혁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는 초선의 대표주자인 김웅 의원이냐 네. 이 싸움인 것이지 영남권 대 서울권의 싸움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여러 명의 당대표 후보들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다른 분만 계신 후보들도 건 있죠. 아닙니다. 그러나 뭐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2명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결국 안정감을 택하느냐 쇄신을 택하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영남 지역구 의원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지금 야권에서 국민의힘 내부는 아니지만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윤석열 전 총장이 오랜 기간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당 지도부는 영남이 가져가고 대권 주자로 충청 후보가 들어섰을 때 소위 말하는 영충연합 영남과 충청의 연합으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간옥 교수님의 평가처럼 지역이 중요한 것보다는 대선 국면을 어떤 식으로 맞이할 것인지가 당원들의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끼칠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대선이군요. 결국은 정치적 계산도 모두 다 대선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로운 지도부를 갖추고 있는 여야 움직임 전해드렸습니다. 예, 저희는 이번 주를 뜨겁게 달굴 인사청문 전국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함께 5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번 장관 후보자 중에요. 저도 눈을 좀 깜짝 놀랐는데요.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보니 이 영국제 도자기를 불법으로 들여와서 판매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고 그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가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변호사님 짧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 사태 어떻게 보시는지 논평도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이제 그 박준영 후보자가요, 과거에 그 영국의 그 외교관에 파견됐잖아요, 대사관에. 공사 네. 참사관으로 네, 참사관으로. 파견됐죠. 네. 그때 아마 이제 그 도자기를 수입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외교 행랑이라고 이게 따로 검사를 안 받고 외교 들어올 수 있거든요. 행랑, 외교관들의 이삿짐 뭐 이런 것들은 외교적으로 따로 검수를 하거나 뭐 조사를 하지 않죠. 뭐가 그렇죠. 들었는지.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져와서 이번에 그분이 이제 카페를 하면서 그걸 이제 도자기를 판매하는 아, 박준영 후보자의 아내가 아내가 카페를 하면서 거기에 도자기를 판매하는 인스타그램 사진 때문에 이게 밝혀진 이런 사건인데요. 한마디로 저는 이제 이 사건을 그럼 이게 밀수와 뭐가 다른가? 밀수와 뭐가 다른가? 과거에요. 이 해양수산부 산하의 해양경찰청이 있죠. 거기가 밀수를 단속하는 게 부처입니다. 그러면 몰래 외국에서 사서 관세를 안 내고 신고 안 하고 이게 외교 행랑에 가져와서 이걸 이게 몇 천만 원 정도 된다는데 이걸 팔아서 영리를 취하면 과거에는 이게 저희 나라가 어려울 때는 외교관들에게 보따리 장사 해가지고 뭐 외국에서 이런 적이 있었지만 지금 이게 저희가 이제 OECD 선진국에 이런 예가 없거든요. 따라서 저는 과연 이게 밀수를 단속하는 부서에서 뭐가 다른지 그리고 이제 그 판매할 때도요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전액의 법적 절차를 안 거쳤거든요. 그 점에서 단순하게 저는 사과는 넘어갈 게 아니고 그에 대한 이게 차익이라든지 또 이게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 책임을 물어야 되고 네. 지금 이게 아무리 청문회 무용론이 될 정도로 임명 강행하지만 이런 거는 이게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네, 네. 지금 박준영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뭐 화면에서도 보여드렸지만요. 당시 판매 목적도 없었고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지 않는 중고 물품이며 국내 반입 시엔 이사 물품 목록에 포함해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사려 깊지 못했던 부분은 반성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박 후보자의 청문회가 4일 모레로 예정은 돼 있는데 사실은 별다른 뭐 이슈나 어떤 논란거리 없이 좀 무난하게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우세했어요. 근데 지금 이 도자기 이슈가 제기가 되면서 관련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서는 네. 무슨 도자기 때문에 예. 그러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정치권에게 기대하는 도덕의 수준이 매우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높아진 걸 우리가 잘못됐다거나 나쁜 현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무엇보다 공직자들이 자신의 공직과 관련된 일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해 충돌, 그리고 공직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LH 투기 사건 이후로 국민들의 눈높이가 매우 높아졌어요. 네. LH 투기 사건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기들 공직에서 얻을 수 있는 권한으로 사적 투기한 거잖아요. 네. 지금 이 박 후보자 안에 본질이 무엇입니까? 공적인 업무로 공무원의 신분으로 외국으로 나갔는데 그 권한 이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한 거잖아요. 사안의 경중은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공적인 권한을 남용했다는 측면에서 LH 투기 사건에 분노했던 국민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 대한항공 일가의 땅콩 회항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근데 그때 네.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불거졌냐면 단순한 땅콩 회항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대한항공 사주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세관 신고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사치품이나 이런 가구 등을 불법으로 수입한 것 역시 법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대한항공 사태에 분노했던 국민들이 박 후보자 배우자의 이러한 이 도자기 수입에 분노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장관 임명이 뭐 강행될지 또는 철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사소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뭐 관료 출신, 뭐 전문가 후보자 하면서 기대를 좀 모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위장 전입부터 부동산 뭐 재산 축소 의혹까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항상 이런 후보자들 안 뽑겠다고 했는데 이런 후보자들 뽑혀지는 이유는 도대체 뭔 겁니까? 지금도 후보자들이 다 의혹이 휩싸여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비해서 우리의 기대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도자기, 뭐 그릇, 뭐 이 정도 뭐 문제시 안 했던 것들이 과거의 어떤 우리의 시각이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다 검사를 하고 검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도덕성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논문 논란에다가 지금 또 해외에 뭐 출장을 나갔을 때 가족들과 함께 나간 외유성 출장을 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죠. 또 말씀을 좀 부탁드리는 게 노형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위장 전입과 함께 관테크 의혹까지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영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관사를 이제 아파트를 배정받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세종시에. 그런데 살지 않고 관사에 살면서 그것들을 이제 아파트 배정받은 것은 따로 유용하게 하는 그런 데서 관테크라는 어떤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 임혜숙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도 연구재단에 보면 우리가 이제 연구비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해외 세미나 같은 데를 가는데 네. 뭐 갈 수 있죠. 다 가는 걸로 권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딸들하고 이제 동행했다는 지금 의혹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다운 계약서 문제도 있는데 다운 계약서 부분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신고하는 의무 기간이 있었는데 그 이전의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해당이 사실상 안 되는 부분이었고 그 당시는 약간 관례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인 부분과는 좀 거리가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우리가 이 사회에서의 어떤 최고의 공직에 올라가시는 분들인데 좀 의혹 없이 가는 분들을 좀 많이 보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보별로 정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도 오는 6일에서 7일에 열릴 텐데요. 여기에 참고인으로 진중권 전 교수와 김경률 회계사가 채택이 됐더라고요, 변호사님. 예, 고전은 이제 그 두 분에 대해서 노영우 하고 이제 그 과기부 장관 있잖아요. 임혜숙 후보자.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저는 이제 도덕 검증할 때요. 네. 이게 그 장관의 직무와 무관하냐, 아니면 이게 장관의 직무와 연관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봅니다. 자, 노영욱 국토부 장관이죠. 이분은 이게 그 김의겸 옛날에 그 청와대 대변인의 관사 재테크와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그때도 김의겸 대변인도 이게 관사를 쓰면서 재테크를 했잖아요. 근데 대변인에 물러났어요.
근데 청와대 대변인은 물러나는데 국토부 장관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따라서 저는 이 관사 재테크도 상당히 문제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과기부 장관, 이분도 이게 그 자녀들 데리고 외유성 만약에 그 학회를 갔다. 근데 이 과기부라는 게 뭐예요? 전부 이게 연구비라든지 이런 걸 다 집행하고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분이 이게 연구 논문 쪼개기도 있고. 따라서 저는 이런 분이 과연 이게 예산을 집행할 때 과학기술계가 다 이게 동의하겠는가? 이런 이제 비판을 제가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하신 네. 거. 네. 뭐 김부겸 총리는 이제 그 아마 딸의 그 의혹. 예. 그걸 빼주는 대신에 아마 진중권 교수하고 이제 그 김경률 회계사가 정의 채택됐는데 딸의 다 어떤 오나요? 의혹을 빼준다는. 뭐 이제 그 라임 옵티머스 그 의혹의 환매, 펀드 환매 의혹 거기에 정의는 연루됐다는 채택하자 의혹을 야당에서 제기를 하고 있죠. 했었는데 이제 정의는 삭제하고 빼고 대신에 이제 두 분 했는데 아마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두 분들이 조국 흑수 만들면서 국정전반을 비판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아마 참고인을 채택했는데 진중권 교수는 안 나올 걸로 보이고. 안 나옵니까? 근데 김경률 네. 회계사는 나와서 정의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아, 뭐 그런 건가요? 김관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빼주고 이렇게 넣어준 아니, 건가요? 그런 문제가 아닌 것 네. 같고요. 라임 관련해가지고 지금 말을 굉장히 이렇게 모호하게 해버리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시청자들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좀 명확히 하면 라임 관련해가지고 펀드들이 있잖아요. 딸이 산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임 관련 피해자들이 이거 뭐 특혜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딸이 산 것은 맞지만 여기서 특혜는 없었고 그리고 사실상 환매도 하지 않았고 또 여기서 실질적으로 손실을 봤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논란이 피해가기 위해서 뭐 바꿨다. 이런 거는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네. 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청문회 전국 관련 이슈들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 네, 저희는 대선 관련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정치 이슈를 세 분야에서 여러 가지로 좀 갈래를 쳐봤습니다. 자, 이번엔 대선 움직임입니다. 민주당 당대표가 뽑히고 나면요, 대선 경선 일정을 잡아야 됩니다. 뭐 6월부터 경선을 해야 한다. 9월에 후보를 뽑으면 이런 당원 당규가 있는데 그런데 경선 연기론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들어보시죠. 대선 후보들이 전원이 합의하고 또 우리 당원들이 동의할 때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모든 것들은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지요. 당이 정하면 우리야 따라야죠. 뭐. 평론가님, 다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누구한테 유불리가 좀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경선 연기해서 좋을 건 없죠. 사실 네. 지금 지지율 측면에서 앞서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정대로 6월부터 경선을 시작하고 9월에 민주당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면 이 지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친문 진영을 중심으로 이 대선 후보 확정 일자를 9월이 아닌 11월이나 12월 연말로 미루자고 하는 건 표면적으로 볼 때 국민의힘의 후보 선출이 12월이기 때문에 시기를 맞추자는 것도 있지만 친문 내부에서 다른 후보가 큰 시간을 좀 주자. 아하,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정세균 전 총리도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일부에서는 정세균 전 총리의 뭐 대중적인 인지도나 지지율이 높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시각도 있고 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광재 의원의 출마도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다른 후보들이 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지사 대 반 이재명 후보군이 어느 정도 단일화 과정을 내부에서 거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친문의 어떤 후보를 한번 내보겠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순순히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 걸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아이디어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이걸 본인이 나서서 반대하게 되면 약간 좀스러워 보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차마 대놓고 나는 경선 그대로 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못하고 있지만 그 측근들을 중심으로는 불쾌해한다는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어서요. 당대표 누가 되건 간에 대선 경선 일자를 조정하는 건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이 일자 조정 문제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친 이재명계 대 친문계 사이의 다툼이 과거 대선 경선 때처럼 좀 치열하게 비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선 조정이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같이 지켜봐야겠는데 이 경선이 언제 치러지던 간에 이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은 조금씩 시작이 됐고 어느 정도 출발은 해야 됐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일명 빅3라고 할까요? 뭐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가
과연 정말 공식적인 이 출마 선언을 언제 할까도 굉장히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경선 연기론이 이제 불거졌는데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적 안정성, 예.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조금 약간 부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이게 네. 이미 이제 정해진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당원 전체가 동의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라 뭐 상대적으로 지금 국민의힘당이 늦게 하니까 우리도 전략적으로 늦게 한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가 제가 이 후보를 너무 늦게 이렇게 선출하면 문제가 된다는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후보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검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년 전에 뽑게끔 돼 있어요. 선거법적으로. 그래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충분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이 너무 늦게 뽑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9월에 한다 그래도 지금 6개월뿐이 안 되거든요. 내년 3월에 선출이 돼야 되면 이 대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런 선상이라 그러면 네. 이 후보들도 후보군으로 지금 이제 지목이 되고 있는 분들도 너무 늦게 이렇게 사실상 본인의 어떤 이 출마의 어떤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어떤 배려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저는 뭐 6월달, 7월달 네. 이 정도쯤이면 어떤 형태로든 분명히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그럼 만약에 경선이 미뤄지건 미뤄지지 않건 이 나머지 이 세 후보, 뭐 빅3라고 소위 불리니까요. 이 빅3의 앞으로의 전략은 각각 다를 것 같은데 어떨 걸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총리 말기부터 굉장히 목소리가 강한 목소리를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후발 주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사퇴한 이후에도 사실상 지지율이 그렇게 큰 폭으로 지금 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탑독을 때리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선두죠. 네. 선두를 때려서 사실상 양강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의 어떤 지지율, 답보 상태에 있는 지지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을 이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선두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도전에 정면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좀 아웃사이드 복싱이라 할까요?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하는 그런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의 분석대로 한번 여권 대선판을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을 분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일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침묵의 시간이 조금은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변호사님. 그래서 언제쯤에 정말 목소리를 낼까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겠네요. 윤 총장은 이제 측근을 다 종합 좀 정리해 보면요. 측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종합해서 이제 제가 판단해 보면 네. 야구로 이제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구로요. 야구요. 세 가지 고민이 있어요. 네. 첫째는 이제 구원투수인데 언제 등판할 것이냐. 아하, 네. 등판 시기. 그다음에 두 번째 유니폼 빨간색을 입을까? 아니면 이게 제3지대 하얀색으로 갈까? 유니폼 색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민은 지금 이게 윤 총장은 법치, 정의, 공정, 직구만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투수는 슬라이드나 변화구나 다양한 외교 안보 여러 분야, 경제 이런 게 콘텐츠를 기르는 전략. 예, 이 세 가지가 지금 고민 중인데요. 예.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게 등판 시기는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아, 늦어집니까? 왜냐하면 이게 여야 지도 체제가 정비된 후에 나온다. 여권은 벌써 5월, 6월에 다 나온다고 하는데. 근데 야권이 중요하잖아요. 네. 야권이 이게 전당대회가 5월 말이나 늦어지잖아요. 예. 그럼 저는 이제 야권에 어떻게 개편되는가 당대표가 이걸 이게 보고 놓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옷 색깔은요. 당분간 이게 빨간색으로는 안 놓을 것 같아요. 바로 이게 국민의힘으로 가면 네. 지금 이게 지지율이 폭락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당분간은 제3지대에 있으면서 최종 순간엔 단일하더라도 그렇게 저는 옷 색깔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콘텐츠는 엄청나게 열공을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고수 공부할 때보다 한 10배는 공부하는 것 같아요. 10배요? 얼마 전에 그 정성국 교수 그 노동 문제 예. 그다음에 김성한 옛날에 외교부 차관 외교안보 예. 또 제가 듣기로는 요즘 국가 균형 발전 있잖아요. 예. 뭐 충청 대망론이니까 수도 이전이라든지 이런 걸 이게 다양한 분야에 공부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로 분석해 보면 약간 이게 출마 시기는 좀 늦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소위 뭐 그 캠프에 계신 건 아니시죠? 저희 변호사님. 너무 이 분석이 굉장히 이렇게 세세하게 잘 돼 있는 것 캠프는 아니지만 이게 제가 카톡은 주고받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자, 저 말씀에서 궁금했던 게 이겁니다.
어느 당에 들어가면 폭락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후보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어떤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다. 근데 이거는 진중권 교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순간 끝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시기의 문제죠. 국민의힘에 언제 들어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외부에서 이야기가 많은 것처럼 뭐 신당을 창당하거나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들어가건 개인의 자격으로 입당하건 그러한 형식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가 먼저 구성돼야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요. 국민의힘에 들어갈 때 윤석열 전 총장이 고개를 숙이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이러한 태도와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꽃가마 태워서 오는 거 아니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 네. 국민의힘의 일부 기득권 또한 청산해야 될 과거의 세력이라는 뜻인 거죠. 네. 보수 야권의 단일 후보가 돼야 된다는 명제는 분명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무조건 다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했지만 국민의힘 좋아서 지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낮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과 통합을 하든 입당을 하건 간에 내가 국민의힘에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민주당과도 싸우겠지만 국민의힘 내부도 확실하게 청산하고 개혁하겠다. 이 메시지를 줄 때 윤 총장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중도층이나 2030, 또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충청권의 민심이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에 하나 지금 국민의힘의 일부 영남 출신 친박 의원들, 뭐 김용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거에 내가 수사 좀 무리하게 했던 측면이 있다.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이런 기조로 들어가게 되면 진정 교수의 말처럼 폭락하는 게 기정사실화된다고 보고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내가 국민의힘도 휘어잡겠다. 다 바꿔버리겠다. 이런 일성을 낸다면 어떤 형식으로 들어가든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방금 이제 우리 평론가님이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김용판 의원 같이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조금은 불편해하는 시선도 국민의힘 내부에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면서 윤석열 수사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직 영전했고 소위 적폐청산에 관련된 수사를 총지휘한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네, 이 소위 적폐청산 관련한 수사에 대한 어떤 국민의힘 내부 또 보수 쪽의 이 불편한 시선이 이 윤 전 총장이 그쪽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좀 국복해야 될 숙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일부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과정에서 힘겨루기가 이제 시작됐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일부는 우리 없이 당선되겠느냐. 네. 그럼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나 없이 정권 교체 가능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의 어떤 과정인 거고, 일부이긴 하지만 사실상 많은 이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사과하고 후보돼서 당선되라. 그래서 정권 교체를 이뤄라.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 탄핵 수사를 사과를 하면 본인이 얘기했던 법치, 준법, 이런 강조한 부분들을 다 부정을 해야 되는 자기 부정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 윤 전 총장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부동층이라든가 중도층 20, 30대 이분들은 이제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챙기느냐의 문제를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상당한 딜레마의 과정이 이 안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 전 총장의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야권에서 조금씩 나오는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 목소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얼굴 곳곳에 든 피멍. 모자이크로도 잘 가려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참혹한 사진은 한 80대 할머니를 찍은 겁니다. 거동도 힘들어 병상에 누워있는 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힘겹게 꺼낸 말은 하나같이 충격적입니다. 둘을 뜯어놨지. 두 주먹으로다가 막 때렸지. 저 따위 누가 나냐고 그러고 그 이튿날 두 번은 더 했어. 얼굴뿐 아니라 갈비뼈에 금이 갈 정도의 마구잡이식 폭행. 할머니가 지목한 가해자는 바로 할머니를 간병해온 입주 요양보호사였습니다.
4시간 동안은 교육을 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렇게 해가 교육을 받더라고. 어쩔 수 없이 남의 손에 노모를 맡겨왔던 자식들의 마음은 미어질 뿐입니다. 엄마 얼굴을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엄마. 도대체 왜 힘없는 할머니에게 이토록 무차별적인 폭행을 휘둘렀을까? 당사자로 지목된 요양보호사는 오히려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무슨 폭행을 해요. 폭행을 하기는. 폭행 안 했어요. 근데 할머니 얼굴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 지금 피부질환 같아요. 갈비뼈 굽는 거는 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피부질환 같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경찰은 요양보호사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복지센터 측 또한 할머니의 멍을 보고도 가족이나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은폐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상식 밖의 일, 상식 밖의 대처에 많은 이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댓글 반응 살펴볼까요? 힘없는 노인들 때려가며 돈 받네, 세금으로 잘한다. 80대 노인을 저렇게 때리면 폭행이 아니라 살인 미수다. 우리나라는 2019년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특히 1인 세대, 독거 노인들이 크게 늘면서 간병을 더 이상 가족들의 힘만으로 책임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회적, 국가적 책무가 더욱 강조되는 이유죠.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요양 서비스를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얼마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냐는 겁니다. 요양시설 종사자에 의한 노인학대 건수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예외적 상황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막을 수도 거꾸로 돌릴 수도 없는 게 세월입니다. 언젠가 저도 여러분도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노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저번 주로 달군 따끈따끈한 소식부터 좀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자, 방송인 박나래 씨가 때 아닌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언론을 좀 장식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평론가님? 네, 지난 3월에 박나래 씨가 한 유튜브 채널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개그를 했는데 유튜브다 보니까 수위가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높았군요. 네. 이제 남성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그러한 내용 등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시청자 항의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은 폐지가 됐고 박나래 씨 자필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한 시민단체에서 이제 박나래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유통의 혐의 등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경찰 수사가 개시된 것과 별개로 또 다수의 시청자들이 박나래 씨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일반 방송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하고 자숙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를 또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네, 지금 박나래 씨 측도 경찰 수사를 인지하고 있고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변호사님, 그러면은 박나래 씨가 직접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 처벌은 안 될 것 같아요. 아, 처벌은 이게 처벌 사항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난감 인형을 상대로 인데 성희롱 부분 있죠. 네. 예. 이런 부분은 이제 성희롱은 민사 문제지 형사적으로 처벌 규정이 없거든요. 네. 성추행과 틀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이제 음란물을 유포 반포하는 죄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이제 단지 인형의 발언을 가지고 음란물로 하는 거는 확대 해석, 유추 해석입니다. 저희가 이제 재형법정주의 원칙상 엄격하게 구성 요건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너무 확대해서 음란물 반포로 처벌하고도 문제고요. 따라서 이제 고발을 했지만 처벌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문제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부적절하거나 이런 표현들이 제재 이런 데 도덕적 비난은 별개로 하고 방송 출연이나 법적으로는 이게 저는 무죄다 이렇게 봅니다. 아, 법적으로는 이거를 따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없군요. 얼마 전에 방송 프로그램 보니까 방송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하는 모습까지 봤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유튜브에서는 이 수위라는 것이 어떻게 조절을 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개그의 소재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소재라든지요. 어떻게 보세요? 유튜브 이런
어떤 선을 넘는 유튜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유튜브의 어떤 수익성 뭐 이런 것들이 커져가면서 사실은 지금 다른 어떤 공적인 어떤 영역에서 하시는 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해요. 뭐 그런데 이제 거기엔 제재가 없잖아요. 우리 방송 같은 경우는 뭐 심의라든가 뭐 이런 아주 타이트한 이 규제를 받는데 저희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규제가 없다 보니까 표현을 어떻게 할지 스스로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훈련이 아직 없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우리 정치 유튜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쓰지 말아야 될 단어들도 많이 씁니다. 이런 현상이 사실은 좀 더 자극적인, 그래야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또 보게 되는, 그래서 더 많은 수익이 좀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성찰적으로 유튜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어서 좀 전해드려야 할 소식은 그 한강공원에서 실종이 됐다가 사망한 채 발견된 이 대학생 관련 소식입니다. 지금 목격자를 찾고 있어요. 사망의 경위를 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데 주변 CCTV가 없고 인근에 있는 CCTV 영상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개가 됐는데 평론가님한테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날 사건이 일어났던 당일 오전 4시 30분 그 근처 편의점 옆 자전거 대여소에 설치된 CCTV 화면 영상이 서울신문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는데요. 지금 빨간색으로 나오는 게 바로 달려가고 있는 남자들 3명의 모습입니다. 세 사람의 남자가 사건 현장 근처를 달려가면서 지나치고 있는 화면을 서울신문에서 공개한 것이고요. 이 해당 언론사의 취재에 따르면 저 남자 3명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그 근처에 또 5명, 6명 정도의 남녀 무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단순한 실족사가 아닌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인지 제보 등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경찰에서도 이 CCTV에 잡힌 세 남자를 포함해서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연락을 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뭔가 본 것은 없는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까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몇몇 무리가 서로를 추격하는 장면이 보이긴 하고요. 뭐 누군지는 특정이 당연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누군가를 쫓아가는 그림인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거를 봤을 때 일각에서는 뭔가 이런 실족에 의한 사고 외에도 타살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단순하게 이제 그 사고사로 하기에는 상당히 그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그 현장을 뭐 저도 이게 그 몇 번 가봤지만 그런 이제 그 단순하게 사고사 실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다 저희가 지금 추정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저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이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하나만 이제 그 희망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만약에 뭐 타살 의혹이 있다면 그 수사하는데 만약에 타살이라면 저는 진실은 밝혀진다고 봐요. 무조건 밝혀지죠, 진실은. 이제 그 형사소송법의 그 역사를 보면 범죄 은폐 기술보다는 수사하는 기술이 더 빨리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의대생의 이 정확한 사망 이유가 하루빨리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와 함께하는 시간 신의 한 수 시작합니다. 이현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이 기자 지금 오스카에서 배우 윤여정 씨가 이 영화 미나리로 또 상을 타면서 굉장히 화제였는데 이 미나리와 경쟁했던 작품들을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6개 부분 후보에 올랐는데 여우 조연상만 탔죠. 미나리가 타지 못한 주요 부분, 작품상과 감독상을 받은 노매드랜드, 그리고 각본상을 받은 프라미싱 영웅원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노매드랜드 사실상 올해 오스카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작품상과 감독상 그리고 여우주연상까지 3관왕인데요. 감독상을 받은 클로이 자우와 여우주연상을 받은 프란시스 맥도맨드가 제작자로도 작품상 수상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노매드랜드는 유목민을 뜻하는 노매드라는 말처럼 도시의 경제 붕괴 이후 벤에 몸을 싣고 유랑생활을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잠시 한 장면 보시죠. My mom says that you're homeless. Is that true? No, I'm not homeless. I'm just houseless. Don't worry about me, I'm okay.
집이 없는 건 아니다. 이 노숙자하고는 다른 개념인가 봐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미국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생겨난 노매드들은 그 계기는 비자발적이었어도 더 자유로운 삶을 선택하고 돈을 벌기 위해 일도 하는 이들입니다. 이 원작은 국내에도 출판된 노마드랜드로 한 저널리스트의 3년에 걸친 장기 취재를 담은 논픽션입니다. 남편과 집을 잃은 주인공 펀 역의 프란시스 맥도맨드와 새롭게 만나게 된 데비드 스트라탐 이 두 배우만 배우고 다른 이들은 배우가 아닌 실제 노매드들을 섭외해서 사실감을 높였습니다. 네, 영화를 쭉 보면은 주인공으로 굉장히 실감나는 연기를 선보인 프란시스 맥도맨드, 사실 원래는 제작자였던 거죠? 네, 지금도 제작자이긴 하지만요. 프란시스 맥도맨드가 클로이 자오 감독에게 연출을 맡겼는데 이 자오 감독이 이 노매드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청자 역할의 주인공 펀을 만들어서 맥도맨드를 다시 캐스팅합니다. 실제 맥도맨드는 40대에 65살이 되면 떠도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기회, 그런 삶을 살아본 기회를 준 거죠. 맥도맨드는 과거에서 벗어나 점차 유랑의 본성을 찾는 중년 여성의 모습을 실감나게 보여줬습니다. 느린 호흡으로 진행되지만 이 때문에 미 서부의 자연 풍광을 천천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영화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요. 도시에 머무는 삶에 익숙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는 동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어서 각본상을 받은 이 프라미싱 영 우먼은 또 어떤 영화죠? 네, 친구를 잃은 한 여성의 복수를 그린 작품이 뭐가 새로울 게 있을까 싶지만요. 이야기 전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잠시 한 장면 보시죠. Cassandra, we're in class together at Forest. You would have been a great doctor. What happened? I left under unusual. 그러니까 주인공인 카산드라가 의대를 관두고 복수극을 벌이는 내용인가 봐요? 네, 예상과 달리 잔인한 묘사가 많지 않고요. 주인공은 잘못한 이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치밀함이 있지만 사실 배려 깊고 세심합니다. 주인공의 데이트 장면 등 완급을 조절할 만한 몇몇 장면들이 나오면서도 예상 못한 사건들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다음 내용을 궁금하게 만드는 이야기의 힘을 보여줍니다. 네, 올해 오스카에서 주요 부문을 수상한 영화들 전해드렸고요. 미나리와 비교하면서 감상해봐도 좋겠습니다. 이현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을 앞서갑니다. 이번 주 이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일환으로 금지됐던 공무원들의 사적 모임이 내일부터 허용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선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어도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관련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공판이 모레부터 재개됩니다. 3개월간의 질병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김미리 부장판사 대신 마성영 부장판사가 배출해 재판을 이어갑니다. 국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틀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딸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기증한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 중 일부가 일반 대중에 공개됩니다. 강원 양구군 박수근 미술관은 최근 삼성 측으로부터 기증받은 서양화가 박수근의 작품 18점을 이번 주 목요일부터 오는 10월 17일까지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사전 관람 예약제로 운영되니 참고하시죠. 네, 홍앵커, 오늘 서울 하늘은 정말 쾌청. 그 한마디 그냥 쾌청했습니다. 강원도엔 그런데 때 아닌 눈이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 중부와 북부 산지에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5월 대설특보는 22년 만인데요. 오늘 오전에 특보는 해제됐지만 대관령엔 1.6cm의 눈이 쌓였습니다. 눈이 밤사이에 눈 쌓인 곳들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운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참,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어제보다는 다소 포근합니다. 서울의 낮 기온 19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고요.
있는데요. 대전과 대구는 20도로 4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그래도 바람이 꽤 불어서 서늘할 걸로 보입니다. 네, 서늘한 날씨에는 뭐 이렇게 온도 좀 신경 쓰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어린이날이 있는 이번 한 주 날씨 진짜 궁금합니다. 네, 한 주가 시작되는 내일은 맑습니다. 다만 모레 오후부터 어린이날인 수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이후에 별다른 비 예보는 없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A 라이브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